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어느 레스토랑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그 사이로 번지는 붉은 와인,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두 쌍의 눈, 하나는 연민인 척 위장한 경멸이었고 하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그 바닥 위에 손을 짚고 앉아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조차 한 박자 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귀 안쪽에서 무언가가 윙윙거렸고 레스토랑의 촛불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서윤아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온 코스메틱 창업 30년.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중견 뷰티 그룹을 일군 서윤아의 이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곤 고집 하나뿐이었고 그 고집으로 그녀는 가장 좁은 문만을 골라 통과해 왔습니다. 성분을 타협하지 않았고 사람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며 계약서 한 줄도 직접 읽었습니다. 업계에서 그녀를 서대표라 부를 때의 그 짧은 호칭 안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달력을 보아도 요일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분명 방금 전 확인했는데 고개를 들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자료를 읽다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첫 번째 페이지로 되돌아가는 일이 잦아졌고 오래된 거래처 담당자의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다 끝내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과로 탓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 변명도 스스로에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안쪽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서윤아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청담동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 아청의 프라이빗 룸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리고 실내에는 참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작게 문양이 박힌 상 위에 계절 재료로 차린 한정식 코스가 하나씩 놓였고 촛불 두 자루가 조용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딸 서지은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모진 것들을 이겨내며 어머니를 닮아가던 얼굴이 이제는 아무것도 담기를 포기한 그릇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들었다가 또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3번의 유산 그 횟수만큼 그녀 안에 무언가가 꺼져 있었고 남은 자리를 무기력이 고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위 강태욱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잘 다려진 네이비 수트에 금장 커프스 링크스, 격식과 자신감을 동시에 연출하는 그 차림이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긴장감을 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했고 유나와 지은의 앞에 음식이 놓이는 순서와 양까지 세심하게 조율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헌신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드시기 편하게 제가 미리 부탁해뒀어요. 저염식 기반으로요. 태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이 저염식을 원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이 닿지 않았습니다. 와인은 태욱이 직접 따랐습니다. 먼저 지은의 잔, 다음은 유나의 잔. 그의 손이 병목을 쥐는 방식은 자연스러웠고 눈은 두 사람을 번갈아 살피며 따뜻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보살핌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살핌과 통제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뿐 같은 손에서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코스 중반에 이르렀을 즈음 태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 실수인 듯 팔꿈치로 테이블 끝을 건드렸습니다. 지은의 잔이 기울었고 붉은 와인이 흰 린넨 위로 번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직원이 달려왔고 태욱은 연신 사과하며 지은을 다른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어수선한 정리가 이어지는 동안 태욱의 손이 테이블 위를 한번 스치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혹은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늘 그랬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유나는 홀로 앉아 잔을 들었습니다. 와인은 그녀가 평소 즐기는 것보다 조금 더 묵직한 맛이었고 혀 끝에 미세하게 쓴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냥 이 레스토랑의 특색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와인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을 때 밤의 청담동은 언제나처럼 무심하고 화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무너짐에는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자신의 잔을 직접 채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이상하게도 오늘 밤의 와인은 유독 쓴맛이 오래 남았습니다. 지갑은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욱이 운전하고 지은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자신은 뒷자리에서 핸드백을 뒤지다가 없다고 생각했던 지갑이 안쪽 주머니 깊숙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지금의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아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일찍 주무세요. 태욱이 현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고맙다고 했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유나는 자신이 아까 레스토랑에서 지갑을 두고 왔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소리내어 말했고 태욱이 들었고 그래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은 핸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혼자 아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는 말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핸드백 안에 지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젯밤 내내 마음에 걸렸던 무언가가 그녀를 그 레스토랑으로 이끌었습니다. 매니저 박소라는 프런트 옆 작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유나가 지갑 분실 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자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시간이 되시면 같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망설임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유나의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모니터에는 전날 밤의 CCTV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소라가 마우스를 몇 번 움직이자 타임스탬프가 어젯밤 식사 시간대로 맞춰졌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영상 속 공간은 분명 어젯밤 그들이 앉아있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태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척 몸을 돌리다가 팔꿈치로 지은의 잔을 쳤습니다. 와인이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왔고 태욱은 지은을 다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유나도 기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정리가 이어지는 동안 태욱의 손이 테이블 위로 짧게 움직였습니다. 잔 쪽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소라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확대하면 더 선명히 보입니다. 유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라가 재생했습니다. 유나는 2번, 3번 보았습니다. 화면 속 태욱의 손은 3번 보아도 같은 자리로 움직였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소라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 건넸습니다. 유나는 받았습니다. 핸드백 안에 넣으면서 지갑 옆에 나란히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도현 박사를 찾아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의대 동문 중 독성학을 전공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학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었고 연락처는 명함첩 맨 뒷장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화했습니다. 최 박사의 연구소는 마포구 어느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환한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말이 없는 연구원들. 박사는 유나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은 씨 것도요. 지은에게 전화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간단히 말했습니다. 검사 하나만 같이 받자. 엄마가 부탁하는 거야. 지은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전에 지은이라면 분명 왜냐고 물었을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최 박사가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먼저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수치가 높아요. 장기간 소량씩 노출된 패턴입니다. 유나는 결과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들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 읽었습니다. 이게 사람 몸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최 박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 판단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말이 끊겼습니다. 박사의 시선이 지은 쪽으로 잠깐 움직였습니다. 착상과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지은이 의자에 앉은 채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딸을 보았습니다. 지은의 눈이 천천히 무언가를 향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바닥을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자연유산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묻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올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지은은 주차장 입구 기둥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딸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회색빛 하늘 아래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지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유나는 차 열쇠를 손 안에서 천천히 쥐었습니다. 쇠가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각이 선명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선명함이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을, 무너지는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이번에는 조용히 찾아야 한다는 것을, 소란 없이, 들키지 않게. 치료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최 박사가 소개한 내과 전문의는 강남 이면도로 안쪽에 작은 의원을 운영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유나와 지은은 일주일에 2번 각자 따로 시간을 잡아 다녔습니다. 예약 이름은 가명을 썼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골목이었기 때문에 매번 2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걸어야 했습니다. 지은은 한 번도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검사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과 진짜 회복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유나의 기억력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지은은 낮 시간의 대부분을 누워 보냈습니다. 적어도 태욱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나는 일부러 서류를 잘못 읽었습니다. 이사회 자료를 들고 들어가 엉뚱한 항목을 설명하다가 멈췄습니다. 담당 임원이 정정하면 감사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틀린 척하는 일은 30년을 정확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태욱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유나의 팔꿈치를 살며시 받쳤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요즘 자꾸 이러네. 유나는 피곤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태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 걱정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유나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지은의 연기는 더 철저했습니다. 침대 옆에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태욱이 들어오면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었고 물음에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욱은 유기농 죽을 가져오고 영양제를 챙겨주고 주치의와의 통화 내용을 지은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신이 고른 주치의였습니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태욱이 방을 나가고 나면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어요. 유나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나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욱이 경계를 풀기 시작한 것은 3주째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라온 코스메틱의 신규 사업 방향에 대해 자신이 이사회에서 제안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유나는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끝까지 듣는 것처럼. 태욱은 말하는 동안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취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쓰지 않는 개인 수첩이었습니다. 태욱이 말한 내용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지은은 그 무렵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태욱은 그것을 무기력한 사람이 화면을 멍하니 보는 행동으로 읽었습니다. 실제로 지은은 파일 하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온 코스메틱의 가상 신제품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성분 데이터, 시장 분석, 생산 원가까지 갖춘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핵심 정보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문서 안에는 열람 경로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심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파일을 회사 내부 공유 서버에 접근 권한이 제한된 폴더에 올렸습니다. 태욱만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파일이 외부로 전송되었다는 로그였습니다. 수신처는 라온 코스메틱과 같은 카테고리의 경쟁사 도메인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 순간은 늘 그런 감각을 동반했습니다. 그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하러 갔을 때 유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어. 예. 지은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유나가 받아들었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늦가을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돌아섰습니다. 됐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됐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박소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 CCTV 영상을 건넸던 사람. 소라는 첫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받았습니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청담, 한남, 강 건너까지 이어지는 빛의 띠. 50대 중반의 여자가 전화기를 쥐고 서 있는 이 방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공간처럼 느껴지다가 동시에 가장 넓은 곳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남동 호텔. 다음 달 이사회 행사 전에 만납시. 소라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제자리에 놓인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이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목 위에 흰 것들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차를 끓이며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오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종필은 눈을 좋아했습니다. 첫눈이 오는 날이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숙은 감기 든다고 핀잔을 주면서도 코트를 걸쳤습니다. 이제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판결이 난 것은 그로부터 이틀 전이었습니다. 집행유예 2년, 전액 변제 명령. 법정에서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방청석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감각이 잠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는 동안 영숙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기고 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도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영숙은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집 근처 공원. 공원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도현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영숙이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몇 주 사이에 여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의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서인지 피로에서인지 진심에서인지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오래전에 마쳤습니다. 알아.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내가 이럴 줄도 나는 몰랐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벤치 앞 땅 위에 마른 낙엽이 한 장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굴렀습니다. 가족이니까 덮자고 했잖아요. 그래. 그게 틀렸어요? 영숙은 잠시 먼 곳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덮는 게 아니라 가족이어서 더 분명히 해야 했.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인지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게 전부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영숙은 목을 당겼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는. 이혼, 서류 냈어요. 그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현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고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계가 이 자리에서 하나의 형태를 잃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슬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은 오래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시장 앞을 지나고 작은 문방구 앞을 지났습니다. 문방구 유리창에 색종이와 크레파스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도현이 어릴 때 색종이 접기를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온 것들을 저녁마다 식탁에 펼쳐놓고 접었습니다. 영숙은 그 옆에 앉아 채점을 하면서 가끔 같이 접었습니다. 그때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좋았습니다. 영숙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방 안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식탁, 낡은 의자, 창가에 놓인 나무 의자. 그것들이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의자 곁으로 가서 손을 얹었습니다. 나무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랜만에 제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냄비에 올리고 불을 줄이며 기다렸습니다. 뜸이 드는 동안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간단한 상이었지만 정성을 들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영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눈발이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얇고 느린 눈이었습니다. 쌓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멈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겨울 아침은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물을 올렸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그녀는 창가의 나무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의자를 가지러 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영숙은 도현의 집에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동행했고 도현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집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자리는 어딘가 비어 보였고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방을 한 바퀴 돌며 자신의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앨범 2권, 남편의 시계, 그리고 창가의 나무 의자. 다른 것은 두고 나왔습니다. 짐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만 들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의자를 들었을 때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래된 나무라 가벼운 것인지 그녀가 단단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도현이 와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도 걸치지 않았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도현이었습니다. 영숙은 의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그게 다예요? 가져가는 것이 그뿐이냐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의자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기억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릴 때 그 의자에서 숙제를 했던 일, 아버지가 앉아있던 모습. 도현은 말하지 않았고 영숙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어떤 말보다 진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너도. 영숙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도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룸 창가에 의자를 놓았습니다. 마침 오전 햇살이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자 위로 빛이 떨어졌습니다. 나무 결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숙은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닳고 오래된 자리였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가끔 자동차 소리가 났고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종필은 이 의자에서 창밖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말없이 앉아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숙이 물으면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것도 좋잖아. 그때는 그 말이 조금 외로운 말 같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점심 무렵 영숙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를 샀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작은 조기 2마리를 더 집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분식집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혼자 앉아 국수를 먹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잠깐 걸음을 늦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조기를 굽고 시금치를 데쳐 무쳤습니다. 된장찌개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맑게 끓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이, 이 상이, 이 조용함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영숙은 오래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냈습니다. 챕터 3의 밤에 적었던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덮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어도 옳고 그름은 있다. 그 아래에 천천히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켰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가 그 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의자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오늘은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에 방문하시면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채널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